항상 문예선전대가 모든 부대단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예선전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그 마오가 대담을 한 거죠. 이게 어떤 방향으로 문예운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마오가 되게 실용적인, 어떻게 보면 그 당원 교육한 거잖아요. 근데 당원 교육한 것 치고는 너무 내용이, 그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 연합문예 강화나 실천, 요 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실천론 무순론 같은 텍스트들이 특히 서유럽 좌파들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영감을 준 거죠. 이런 게 있다니, 이러면서 사람들이 놀란 거야. 사실 요새 조금 유행하는 프랑스의 랑시에르라는 사람이 쓴 무지한 스승이라는 책 보셨어요? 조금 제법 팔리는 것 같은데, 언급하는 사람도 많고, 읽어보시면 세부적인 건 조금 다르겠지만 연합문예 강화하고 똑같아.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논리 전개 같은 게 상당히 흡사해요. 이 사람들이 마오이즘에 영향을 받아서 좌익운동한 세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은 문헌이 한국에서도 발견됐어요. 저희 세운 브로셔에 세운 취지 보시면 그게 사실 똑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 대중 얘기하고 대중의 자발성 얘기하는 게 상당히 유행이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좋은 얘기들인데 너무 나이브한 수준에서 얘기되는 게 저는 좀 불만인데,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게 논의의 수준이 너무 좀 얕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연합문예 강화나 이거 보시면은 그걸 훨씬 깊은 수준에서 이미 한 70년 전에 이런 얘기 다 해놨어요. 내 글이 이런 거 안 보셔도 돼. 이거 보시면 다 나와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제가 이렇게 좀 과대 포장해서 얘기를 하냐. 아까 말한 대중노선 얘기인데요. 그 대중노선은 쉽게 말해서 농민들이 혁명적 역량을 자발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대중의 자발성에 대한 믿음이야. 근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당 관료나 지식인들보다 농민들이 훨씬 우월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생각했던 마크스주의 운동의 기본적인 활동 방식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합문예 강화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농민들이 우리가 아주 무지하다고 생각, 특히 중국 문맹 상태에 빠져있다, 그리고 전통적 인식을 매여있던 농민들이 공산주의 학습도 받고 고등교육도 받은 지식인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당 관료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창의력가 너무 명백한데, 이 사람은 글자도 모르는데 우리는 글자도 잘 알아. 읽은 책도 훨씬 많아. 일단 지식의 양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상식적인 질문이죠. 마오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양 정말 차이 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농사 짓는 거 다 알고 있잖아. 니네는 잘 모르잖아. 니네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는 니네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만 기준으로 비교하니까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지식의 대중화 또는 지식으로 대중들이 평등해져야 된다 그러면 다 비슷한 양의 지식을 소유하는 게 지식의 대중화나 평등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평등한 교육을, 똑같은 교육을 평등하게 다 받아야 된다. 맞아요. 그거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같이 지식의 불평등이 아주 심하고 구조화된 사회에서는 그게 당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외도 많이 받고 엄청나게 고등교육 받을 수 있는 강남 청소년들보다 저소득 지역에서 과외라고는 못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줘야 돼요, 당장. 이게 이제 교육의 양에 있어서의 평등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뭐를 전제로 하냐 하면은 지식의 종류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지식은 더 중요한 지식이고 어떤 건 덜 중요한 지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지식인이고,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지식을 적게 갖고 있으면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미 지배계급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한가를 구별하는 거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배계급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필요한 지식을 높게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지식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게 온다는 거야. 그건 지금 상당히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우리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를 많이 배워야 지식인이지, 대학에서 가르치는 걸 많이 못 배우면은 무식한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있을 수가 있나요? 뇌 활동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제 말 자체도 사실 좀 저는 의심스러워요. 꼭 이 지식이라는 게 뇌의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 기준 자체가 이미 기존의 계급사회의 위계 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기준이다. 그래서 이런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무죄 선전을 하는 활동가들이, 당 활동가들이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을 가르친다는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당 앞부분에 제사에서도 이렇게 뽑아놓은 말처럼 대중을 대표해야만 대중을 교육할 수 있고 대중의 학생이 되어야만 대중의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대중에게 배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문예활동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대중에게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대중의 언어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중의 언어로 말해야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요새 이제 대중문화라는 게 아주 일반화됐죠. 현대사회에 와서. 근데 또 그걸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좋아하는 또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아는 언어로 대중들이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얘기하면서 대중이 조직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어 모르는 사람들한테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왜 얘네도 우리 얘기를 이해를 못하고 우리를 안 따라오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사실 대중 지식인들이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 대중 언어나 대중들의 언어나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아주 저열한 거야.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죠. 근데 마음은 그 기본적으로 틀린 태도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니네들의 언어가 아니라 지식인들의 언어가 아니라 대중의 언어로 말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대중의 언어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언어인 게 분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식도 쉽게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현재 조건에서도 대중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써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반성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대중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게 그 자체로 대중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의 언어라는 말은 대중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는 말도 있지만 대중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게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대중의 언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중의 언어라는 게 꼭 말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까지 확장해서 생각한다면은 대중들과 우리가 친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성북지역 같은 데서 지역운동하는 분들하고 만나는데 거기서 지역 주민들하고 친해지고 운동하려면 같이 소주 마시고 담배 피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대중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현재 대중들이 주로 그렇게 살아요. 하층으로 경제적으로 하위 집단으로 내려갈수록 술, 담배 소비량이 높아요. 그건 분명하게 통계로 드러났잖아요. 자, 그래서 같이 술도 마셔주고 낮담배 펴주고 담배 권하고 이래야지 친해져요, 실제로.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되냐? 이건 아니잖아요. 이 술, 담배가 대중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취미나 기호 물품이냐? 그렇지 않은 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마약 같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현실의 고통을 잠깐 잊게 해줘서 대중들을 더 많은 의료비, 더 많은 사고, 그 아주 나쁜 건강 상태, 이런 걸로 몰아넣는 아주 해로운 지배계급이 도구예요, 사실은. 결국은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죠. 새로운 취미생활, 새로운 교류의 방식, 이런 거 만들어내야 되는 게 대중적 생활 방식이죠. 두 가지가 다르죠. 대중의 언어라고 나오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말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대중 스스로 자기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언어여야 된다. 그러니까 대중의 이해관계
대중이 알아듣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것만 얘기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제일 낫지. 여기 와가지고 무슨 걸그룹에 제시카가 와가지고 막스주의 역사 강의하면 터져나갈 거야. 그쵸? 날 군인들 탈원해서라도 올 거야. 그렇지 않나?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거야. 현재 대중이 원하고 좋아하는 게 진짜 대중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진 않답니다. 그 다음, 근데 왜 이런 식의 대중의 언어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런 지식의 격차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적 위기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특히 공산주의 운동에서는 관료제의 위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중요한 업무에 대한 지식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특권을 가지게 되면 이 위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적 위계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휘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 마오는 아주 초기부터 이런 관료제의 지식의 격차에 의한 위계의 재생산이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에 있어서 상당히 큰 위협이 될 거라는 의식을 상당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산당의 코민테른이나 소련의 공식 노선에 따른 당 관료들의 노선이 그런 부작용을 만들어낼 거라고 비판하고 공격했던 거죠. 그리고 반면에 농민들을 기반한 자신이 주도하는 대중 노선은 그것과 다른 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다른 길에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대중이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는 노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위계 질서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운동의 방식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중에게 배워서 대중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핵심적인 거죠. 무지한 스승이라는 책 제목 자체가 바로 이거잖아요. 지식인이 오히려 대중의 제자라는 거죠. 대중의 언어로 말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정리하자면 지식인이 대중에게 의존해서 대중의 생각을 배워서 대중의 언어로 말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이라는 건 이루어지죠. 근데 교육이 이루어질 때 이 가르쳐지는 내용은 뭐냐면은 사실은 대중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를 자기들이 대중으로부터 받아들여서 다시 대중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이 대중에 대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좀 그럴듯한데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겠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대중이 의향이라는 걸 처음부터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또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또 지식인과 대중 이런 분할을 어떻게 깰 수 있는 방식으로 공산주의 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상당히 초기부터 30년대 말부터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서유럽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요. 68 이후에야 조금 나타나고 그것도 뭐 그냥 하는 말이고 자기들은 대학 교수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중국 공산당 정권이 성립된 이후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당 관료들이 다 지식인 집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니까 지식인 집단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특권적 지위가 점점 굳어져서 농민계급이나 노동자계급에서 기층 대중들하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연안정신의 이탈이라고 마오는 나중에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걸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걸 비판적으로 보고 극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격한 게 문화대혁명이에요. 우리가 문화대혁명을 이해를 하려면은 연안정신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연안정신의 어떤 특징이 어떤 거다라는 걸 모르면은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 같은 중요한 사건들의 의미,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텍스트가 철학 텍스트가 하나가 나오는데 두 개가 나오는데 실천론과 노신론 이건 두 개가 거의 붙어서 항상 이름이 얘기되는 건데요. 마스 스스로가 이 텍스트의 목적은 교조주의 비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조주의는 이제 말 그 자체로 보면은 어떤 교리나 당의 원칙을 너무나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현실에 잘 부합하지 못하게 되는 낡은 융통성 없는 노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항상 마스주의 진영에서 교조주의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싫은 놈들을 교조주의라고 부르죠. 교조주의 또는 수정주의 둘 중에 하나예요.
한 놈은 싫은 놈 둘이 있는데 둘이 좀 다르면 한 놈은 교조주의, 한 놈은 수정주의 하다. 항상. 서로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정통이라고. 정통이랑 교조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용어법상 교조주의는 이제 욕인데, 그럼 이 막스가 교조주의라고 불렀던 집단이 누구냐?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당권파인 유소파예요. 더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코민테른의 지도, 그리고 더 확대하자면 바로 스탈린주의죠. 스탈린 노선. 소련의 공식 노선을 비판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실행의 정책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판을 제기했던 게 아니라 철학의 차원에서 제기를 했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게 원론적으로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정책 잘한 정책도 있고 못한 정책도 있는데 어떤 거를 구체적인 정책 판단을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근본부터 틀려먹었다 이거야. 아주 대담한 주장이죠. 이게 이제 연안시대 때 나온 거야.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 그리고 왜 굳이 교조주의라는 용어를 써서 구당권파, 유소파를 비판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모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모순에 대한 거예요. 모순이 보편적이다. 이게 마오의 중요한 태제야. 모순은 어디에나 있다. 그 막스주의에서 모순이 제일 핵심적인 거니까 막스주의 정통하고도 부합하는 얘기 같죠. 막스의 텍스트 중에는 이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텍스트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소련 공산주의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공식적으로는 모순이 보편적이라도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되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나오냐. 바로 공산당과 공산주의 사회예요. 모순이 보편적이란 말을 어디까지 마오가 확장하냐면 공산당 안에도 모순이 있다 이래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아직은 아니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되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일 거냐. 그 이전까지 막스주의자들 입장에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계급이 없어지니까 계급 모순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모순이 없는 조화로운 사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오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더라도 모순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해버려요. 이게 아주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핵심은 사실 전술적으로 핵심은 공산당 내 모순이 있다는 거야. 이거는 스탈린의 당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스탈린은 당을 어떻게 균형하면 모순이 없는 집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옛날 일본어 표현으로 일괴암적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옛날 책에? 그러니까 한 덩어리 바위처럼, 그러니까 여러 요소들이 덧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가 모여가지고 콘크리트로 결합해 놓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 덩어리, 나눌 수 없는 한 덩어리다 이렇게 당을 규정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당 안에 모순이 있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우리 앞에 크론슈타트 반란 봤었잖아요. 크론슈타트 반란이 일어난 해에 그 사건을 계기로 아주 결정적인 조치가 소련 공산당 내에서 취해지는데 분파 형성을 금지해요. 공식적으로 레닌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당내에 분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분파를 다 없애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제한적인 조치라고 해요.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철회가 안 되고 계속 가버리고 스탈린에 가면은 당의 모델 자체가 보편적으로 일교환적 모델로 가버리거든요. 이거를 비판하는 거야. 당내에도 모순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또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모순이 보편적이란 말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세상에는 모순이 있다. 세상 만물 모든 곳에는 모순이 내재하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 아주 단일한 사물이라고 보이는 것도 그 안에는 다 모순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순이 없으면 동시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공산당 내에서 모순이 존재하는 게 스탈린주의의 관점에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부정적인 거니까 빨리 모순을 해소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마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 내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당이 더 발전하는 것이고 모순이 없으면 당은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대비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모순의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모순의 보편성 다음에 바로 특수성을 주장하면 앞에 얘기하고 좀 상치되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모순의 보편성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교조주의적으로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앵겔스 얘기할 때
그 엥겔스 후기 저작들이 나중에 인터넷에서 계승되면서 이게 마치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일반 원칙 이런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뉴턴 물리학의 법칙처럼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보편적인 불변의 하나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 막스주의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에서 막스주의를 아주 속료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죠. 바로 그런 생각을 비판하는 거야. 근데 모순은 보편적으로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해서 이게 단일한 한 가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모순 모든 곳에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모든 모순들은 다 그 형태들이 다 다르다는 거야. 특수한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거야. 좀 이해가 돼요? 모순이 보편적으로 모순이 어디나 있다는 그 얘기일 뿐이고 모순이 보편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형태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있긴 하지만 모든 사물에 있는 모순들은 다 다른 모순이라는 거야. 모순이라는 점에서만 보편적이지 모순의 내용은 다 다르다는 거야. 그게 이제 모순의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인터내셔널이나 스탈린주의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보편적인 지배 원리로서 변증법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모순의 특수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그 다음에 한 가지 모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사물에 있어서 또는 한 사건에 있어서 한 가지 모순만 있는 게 아니라 모순은 항상 복합적이란 거예요.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요새 현대 철학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과잉결정, 알티세르 이런 얘기를 이거 다 저기서 나온 거예요. 과잉결정은 물론 프로이드 개념이 있지만 모순의 복합성이라는 게 알티세르 철학이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잖아요. 이게 마오이즘에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혁명이 일어났어. 러시아 혁명에서 여기 1차적인 모순은 당연히 막스주의자를 보는 계급 모순이죠. 그렇지만 계급 모순도 있고 종교적인 모순도 있고 문화적인 모순도 있고 다 있더라는 거야. 민족 갈등이란 모순도 있고 이런 게 중첩되어 있다는 거야. 중첩되어 있다는 거야. 어떤 아주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는 것에도 단일한 모순만 존재하지는 않고 항상 모순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그 얘기야. 내가 누구가 싫은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싫은 건 아니야. 내가 누구랑 밥 먹는데 저 새끼 집 쩝쩝거리는 거 좀 정말 배기 싫어. 이거는 이미 그 사람한테 감정이 쌓여 있었던 거야. 뭔가 싫은 게 있었다. 그렇죠? 안 그러면 그 애인이 그러면 예뻐보아요. 처음에는 한 3개월 전에는 예뻐보아요. 그렇잖아. 3개월 지나면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런 거. 이거 아주 단순하게 보이는 사물이나 사건 안에도 수많은 모순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로 환원시켜서 해석될 수 있는 사물이나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주장일 수 있어요. 막스주의 진영에서. 왜? 막스주의 핵심적인 토대가 뭐예요? 역사의 발전은 생산력과 상상력의 모순을 중심으로 설명되잖아요. 물론 상부구조의 모순이 거기서 파생되지만 이걸로만 설명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물론 막스도 그런 얘기하죠. 모순이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마오는 이걸 더 강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경제적 모순만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이제 사건이 딱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때는 중심이 되는 계기는 있고 좀 덜 중요한 계기는 있겠죠. 그래서 이 복합적인 모순 안에는 주요 모순과 부차적 모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계급 모순이 중요한 모순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에 대한 인민들의 거부감, 이게 이제 부차적인 모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막스주의 정통의 원리하고 마찬가지예요. 모순이 하나가 아니고 복합적일 수도 있고 상부구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까지는 맞는데 마오는 거기서 더 나가버려요. 더 나가서 복합적인 뿐만 아니라 주요 모순, 부차적 모순이 있는데 이 주요 모순과 부차적 모순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국면에서는 이게 중요한 모순이다가 어떤 국면에서는 이게 중요한 모순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이거를 막스주의의 혁명관에다가 적용시켜 놓고 보면은 막스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모순이 1차적인 모순이에요. 이게 제일 주요 모순이에요. 다른 모순들이 물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결과로서 어떤 역사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 주요 모순과 부차적 모순의 위치가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마오는 이것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면에서는 계급 대립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변화시키는 중요한 모순이 아니라 의식적인 어떤 실천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공식적으로 천명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변증법의 이 이전까지 막수주의의 중요한 전제들로부터 거의 사실은 이탈해버릴 거예요. 그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를 공식적으로 자기들의 철학적 입장으로 삼았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반대의 얘기가 당장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노선을 취해도 이거 지침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그거 왜 없냐는 거야. 그거 왜 없냐? 현실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이 국면에서 뭐가 주요 모순인지 뭐가 부차적 모순인지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주요 모순은 무엇, 부차적 모순은 무엇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는 거는 이거 교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세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양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는 것, 이게 막수주의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알트색으로 얘기한 거, 이게 정세 아니에요, 정세? 이게 컨정처라는 개념이에요. 그 프랑스 철학자들이, 좌파들이 마오이즘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기본적인 틀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관된 법칙이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이 연합이라는 곳에 피란에 있는 아주 그 공공한 처지에 있으면서 국민당한테 언제 포별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철학 얘기를, 그것도 당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을까요? 무슨 얘기, 왜 그랬을까? 일관된 하나의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법칙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국의 상황에 맞는 중국만의 독자적인 혁명의 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코민테르한테 니네, 내가 주의 깊게 듣긴 하겠지만 돈도 주고 무기도 주니까 존중은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조주의 비판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근데 왜? 중국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는 다른 모순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그 현실에 부응하는 어떤 혁명의 노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혁명의 이론이 있고 그 이론에 따라 실천을 하는 거는 그건 교조주의라는 거예요. 혁명적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맞는 실천이 있고 그 실천을 설명하는 이론을 그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 이론주의에 대한 전면적 거부를 의미하게 돼요. 이거랑 대중노선이랑 뭐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왜 연결되죠? 만약에 혁명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올바른 이론, 올바른 입장이라면은 그 올바른 입장을 인식하고 그걸 정연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이 혁명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누구예요? 이론가 지식인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뭐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기민하게 보고 그거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실천가들이잖아요. 동사는 인민들 스스로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노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철학적 입장하고 정치적인 대중노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덩어리예요. 이게 별개의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부터 남의 욕 되게 잘하죠. 제가 아까 일도 못하면서 좀 걱정이에요. 신문에 인터뷰도 나가고 하면서 어디서 막 이렇게 제보 들어갈까봐, 저 새끼가 어떤 놈인지 아냐, 뭐 이런 제보 들어갈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 아주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내가 개인적으로 비판하고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진보운동의 제일 큰 문제는 이론 편향에 있다라고 봐야죠. 몸으로 때우는 건 안 하고 말하는 사람만 많고. 저희 세웅도 마찬가지예요. 죽겠어. 아시겠죠? 쓰레기 그대로 쌓여 누가 치웠구나. 청소를 안 해. 자발적으로 하자 그러는데, 그래요. 세미나끼리 돌아가면서 자발적으로 합시다. 그럼 일단 세미나 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청소에는 한 3-4명만 참가해요. 그것도 그 세미나 자체가 아예 펑크 낼 때도 많아요. 그럼 지저분한 데를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뭐 행사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너무 하면 결국은 답답한 사람이 해요. 그럼. 근데 사실은
세움이라는 단체가 돌아가려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홍보물 이거, 이렇게 덩어리도 굳이 이 2장 붙이려면 이거 되게 힘들어요. 학교 덮어 붙이려면. 공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딴 거 가려가면서 이렇게 덮으려면 힘들어요. 근데 포스터 붙이자 그러면 한 3명, 4명 와요. 특히 여름, 겨울, 추울 때, 더울 때 하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7년 포스터 붙이고 이런 게 한 5, 6년 되는데, 우리는 해보니까 참가하는 연인은 딱 그 사람이에요. 10명이 안 돼요. 딱 그 사람들이 붙여요, 항상. 가끔 이제 한두 명이 정말 이렇게 고맙게도 도와주고 하지만 뭐 세움 활동을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세움 활동을 좀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미나 할 때는 정말 열심히 말도 많이 하고 막 남 비판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러려고 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세움에도. 근데 포스터 붙이자, 청소하자 뭐 이런 거 안 하고 운영회의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와.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문동벌이 대체로 그래요. 인터넷에서 뭐 토론하고 글 쓰고 뭐 책 내고 인터뷰 이런 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하는데,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실천하는 거 하면 집회 가는 거. 그 정도,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사실 운동이 그런 걸 이루어지나요? 아주 운동까지 아니에요. 조그만 개 모임 하나라도 어떻게 운영이 돼요? 한 10명 있는 개 모임 한 달에 한번 모이는 것도 총무는 되게 힘들잖아. 동계산하고 전화 다 돌리고 장소 예약하고 한 달에 며칠씩 쓰잖아요. 그쵸? 사회상 해본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개 모임도 아닌 그 운동을 하면서 그 정도의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운동이 살아남겠어요? 안 망하고 그나마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이상해요. 좀 제정신 아닌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오이즘은 이게 진짜 문제다라고 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론 중요한데 그건 2등이야 이렇게 된 거. 노선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인민들이 뭘 원하고 지금 바로 저 전선에서 뭐가 일어나고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야. 그리고 그거 보고 뭐가 필요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뭐 필요하면 가서 뭐 하고 이런 거 할 사람이 우리는 필요해 이런 얘기 한 거야. 저 멀리서 이제 무전으로 실제로 유속파들이 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모스크바로 가요. 그래서 이제 무전기로 뭐 이렇게 지령 내리고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런 거 안 하고 현장에서 아주 구진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들자. 그리고 그런 나라 만들자. 그리고 만약에 혁명 성공한 다음에도 지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쭐대면서 우리 지도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거는 계급 지배가 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욕이나 부도덕함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지식의 차이에 대한 어떤 불평등함, 이런 게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반성을 한 거죠. 그게 연안 시대의 정신이에요. 이걸 철학적으로나 뭐 이렇게 대중교육용으로나 표명한 게 연안 문예 강화나 실천론 무신론이나 텍스트예요. 이 정신이 아주 중요하다. 마오이즘 이해하는 데.